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버추얼 토크 가상자산 시즌2 저는 알고란 고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더프레임의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델리웨이 김남석입니다. 자, 21년 5월 기억하시나요? 하루에만 비트코인이 15,000달러가 빠지면서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이른바 부처, 빔이었죠. 자, 22년 5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테라 루나 사태로 크립토 시장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자, 올해 5월 무사히 넘겼다라고 박수를 치고 있었는데요. 6월 10일 검은 토요일이 이어졌습니다. 알트코인 가격이 급락했는데요. 주말 사이 가상자산 시장의 큰 폭의 하락으로 시장은 다시금 혼돈의 카오스, 혼돈에 빠졌습니다. 오늘 위클리 크립토 리포트에서 시장의 하락 가격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SEC 광기의 칼부림. 제가 좀 약간 SEC에다가 지나친 말을 쓴 것 같기도 합니다. 광기, 칼부림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쓰는 게 결코 너무 지나치지 않다라는 표현이 들 것 같습니다. 인상이 들 것 같아요. 모든 코인은 증권이다라고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말하긴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법적,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SEC가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19개의 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크립토 기업들 전반적으로 미국 엑소더스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크립토 가격도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사실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SEC가 바이낸스 거래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뭔가요? 일단 SEC가 지난 5일과 6일에 5일에는 바이낸스, 6일에는 코인베이스 이렇게 그렇죠. 이제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유는 크게 보면 증권법 위반입니다. 증권법 위반인데 약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미등록 증권을 일반 사용자들한테 공급을 했다. 이게 네네. 주 이유고요. 미등록 증권을 이제 공급을 하면서 바이낸스 US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네네. 이 거래소의 어떤 VIP들, VIP 고객들에게 어떻게 미국 법을 우회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탈법 방법까지 알려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바이낸스 US에 이제 모회사가 밤 트레이딩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네. 밤 트레이딩이라는 회사가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장펑 CEO의 그 회사예요. 네네네. 그 사람 이제 대주주로 있는 회사인데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 이런 등등의 내용으로 해서 제소를 법원에 했고요. 네네. 예. 되게 독특한 것이 그 SEC의 요구 조건 중에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구 조건이요? 네, 요구 조건 중에 이 자오장펑 CEO를 바이낸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 하는 요구 조건이 성문화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소장을 봤는데 이제 소장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하면 우리가 뭔가 합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돼 있는데 뭔가 이 부당하게 올린 이득을 반환해라. 근데 그 이득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득 규모가 달라질 것 같은데 앞서 CFTC가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대충 짐작하기로는 한 1조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원인가? 1조 원 정도를 이제 물어주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좀 벌금 규모가 크잖아요. 라고 봤는데 이걸 한 인플루언서가 분석해 봤더니 별 타격 없다. 2달 영업해서 벌어들이면 된다. 저는 되게 작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작다고 생각하셨어요. 네, 이게 CFTC가 벌금을 매긴 규모 사상 제일 큰 규모라고 합니다. 만약에 CFTC하고 이제 SEC는 벌금 매기는 방법이 좀 달라가지고 SEC는 불법으로 이제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네네. 불법적인 무언가로 이제 얻은 이익 전체에 대해서 사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소장을 보면 또 재밌는 내용이 한 10몇 가지 정도의 코인을 증권으로 지정했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증권인데 증권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무허가 판매를 했으니까 여기서 벌어들였던 수익을 다 불법 수익으로 잡게 되면 상당히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펑자오가 다시는 거래소에는 손을 못 대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개인에 대한 소송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실 바이낸스나 창펑자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한데요. 이에 대한 바이낸스 측의 입장은 뭔가요? SEC 소송에 대한. 사실 바이낸스는 지난 수년간 어떤 순환이 끊이지 않았어요. 맞아요. 매달 거의 퍼드라고 네, 퍼드의 소송에. 근데 그럴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창펑자오의 트위터를 기다려합니다.
어떻게 올릴 것인가. 네네. 근데 이제 별로 이제 말할 가치도 없다 했을 때는 4를 네. 올림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6월 6일 날 4자를 올리면서 좀 많은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어제는 리플과 코인베이스, 오늘은 장펑자오와 바이낸스, 내일은 누가 될 것인가? 그럼 바로 우리의 롤이다, 우리의 몫이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바이낸스와 SEC의 싸움이 아니라 크립토 산업과 SEC의 싸움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잘 이겨낼 거고 강하게 더 강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차별성 규제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한 번도 이제 게리 겐슬러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는데 게리 겐슬러를 언급을 하면서 뭐 FTX 사태라든지 뭐 제네시스 여러 가지 사태에서 소비자 보호를 하나도 하지 못했다. 게리 겐슬러 나쁜 게 아니라 무능한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올렸고요. 스트롱 투게더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바이낸스를 통해서 올리면서 우리는 하나 되어서 이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로 반응을 하면서 좀 자신 있게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저는 장펑자오가 리트윗한 어떤 게시물을 봤는데요. 누가 투자자를 보호하느냐? SEC, 바이낸스. 물론 코인 투자하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투표를 하셨겠지만 이 바이낸스가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근데 앞서 김동완 대표님도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바이낸스에 대해서 SEC가 소송을 제기한 거 뭐 일견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루 차이로 코인베이스의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거래소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역시 어떤 이유 때문이고 이거 코인베이스 쪽 입장도 궁금해요. 비슷합니다. 어쨌든 이 거래소와 증권 중개 업체 그리고 청산대행 요 역할을 하려면 SEC에 다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미등록된 상태에서 증권을 취급했다라는 혐의고요. 바이낸스하고 코인베이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바이낸스는 법인과 CEO를 같이 이제 사실 제소를 한 거고 개인에 대해서. 네, 개인에 대해서도 제소를 한 거고 코인베이스는 사실 미국에 있어서 신병 확보는 훨씬 쉽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CEO에 대해서는 제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업계 일각에서는 이게 미국 봐주기 아니냐. 미국 업체라서 이거 봐주기 하는 거 아니냐. 일종의. 그래서 어쨌든 지금 SEC는 논리가 있거든요. 그 지금 이 소장을 보면은 어떤 논리가 있냐면 코인이 코인인데 재단이 붙어서 마치 기업이 운영하는 것처럼 유통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는 증권이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코인에 재단이 없는 코인이 없죠, 거의.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이낸스만 때리면서 코인베이스를 안 때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소송을 같이 한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개인에 대한 어떤 이 제소는 없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또 코인베이스 입장은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뭔가요?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일관적으로 이것은 이제 크립토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고 규제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 다 딴 데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아니 근데 이 와중에 또 이 뭐 연결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돈나무원이로 알려진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코인베이스 주식을 더 샀습니다. 네, 대거 매입했습니다. 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뭐 이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그리고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될 부분이고 이게 사실은 뭐 어떤 이런 법적인 문제라든지 문제가 있는 거라면 충분히 바로잡아가면서 규제를 명확하게 만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단지 어떤 소비자 보호, 투자자 보호라든지 제도화를 명분으로 산업을 죽이려고 하는 거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캐시 우드의 선택이 이번에는 들어맞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와중에 홍콩 입법회 의회는 코인베이스를 콕 찍어서 홍콩으로 와라라고 했습니다. 6월 1일부터 개인 투자자에 대한 크립토 시장을 개방하면서 홍콩이 뭔가 크립토 시장의 허브가 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미국에서 규제 일변도에 뭔가 정책이 나오는 사이에 홍콩은 정말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크립토 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른바 크립토 기업이 진짜 홍콩으로 이동하고 크립토 시장의 패권이 홍콩, 더 나아가서는 중국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일단은 저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가능성은 없다. 이거는 이제 이 조니 응이라고 하는 홍콩 입법회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 거래소가 와서 활동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개인 정치, 자기 정치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아니 그런데 뭐 행정장관도 우리는 웹3에 열려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네네. 근데 저는 그보다 약간 조금 더 관심이 갔던 거는 오늘 아침에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인데 A16Z라고 해서 안드레센 호로비츠라고 하는 크립토 업계에서 이제 첫 손가락 두 손가락 안에 드는 이제 엄청난 VC 투자자인데요. 영국 지사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이 웰컴 메시지를 보내는 영국 총리가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것은 의미심장하다. 어쨌든 이제 미국의 본거지로 활동하던 곳인데 지금 이제 영국으로 갔다는 거는 영국 지사를 냈다는 거는 그렇죠. 유럽 쪽에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콩으로 갈지 모르겠지 어쨌든 탈미국은 맞는 것 같다라는 네, 거네요. 탈미국은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홍콩이 되려면 너무 멀리 가야 된다. 자, 이거 약간 그냥 희망회로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홍콩이 개인 투자자한테 시장을 개방한다라고 하면서요, 이 거래소 라이센스를 내줄 때 그러면 라이센스를 받은 거래소가 상장할 수 있는 코인은 뭐가 있을까? 그 홍콩 SFC라는 우리로 치면 이제 금융위원회가 규정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 조건들에 맞춰서 봤더니 대충 한 우우 블록체인인가라는 전문 크립토 업체가 대강 한 8개 코인을 꼽아봤는데 그 가운데 뭔가 공교롭게도 SEC가 문제 삼은 증권형 코인이 상당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기대하기에는 거래소, 만약에 홍콩에서 문을 여는 거래소가 해당 코인을 상장했을 때 이 급락한 알트코인의 뭔가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뇌피셜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딘가에서 상패가 됐거나 네네. 이슈가 됐다면 네. 그게 역으로는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악재도 있지만 이게 여전히 호재라는 게 하나 더 생긴 이슈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이제 물론 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제외하고 충분히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뭐냐? 바로 두 번째 소식과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